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코끼리와 기수 비유를 통해서 이성은 직관의 하인이라는 하이트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그 직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도덕성 기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덕성이란 결국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인가? 그래서 하이트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후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음식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미각 수용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미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러한 음식의 맛은 이 수용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이트는 도덕성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바른 마음에는 여러 종류의 도덕적 수용체가 있고, 어떤 상황이 이 수용체를 어떻게 자극하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수용체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6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도덕성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트와 동료들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정리한 이론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모듈은 뇌 속에 있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중요했던 특정 패턴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에 대한 공포 반응이 있습니다. 뱀을 본 적이 없는 아이도 뱀처럼 생긴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 뱀이 아니라 장난감 뱀이어도 구부러진 막대기여도 두꺼운 밧줄이어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걸 원래 동인과 통용적 동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뱀 자체가 원래 동인이라면 뱀처럼 생긴 모든 것들이 통용적 동인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게 반드시 원래 그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 수용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의 도덕 기반은 진화 과정에서 특정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 스위치를 켜는 자극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와 피해 기반입니다. 이 기반은 무력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적응 과제에서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돌보려는 본능이 발달했습니다. 이 기반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잔혹함에 분노하고 고통받는 존재에 공감하고 돕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 기반이 반응하는 현대적 자극들로는 아이나 동물의 고통, 약자에 대한 폭력, 누군가가 상처받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굶주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 기부 의향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기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평성과 부정 기반인데요. 이건 협동화돼 착취는 당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려면 누가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누가 사기꾼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반은 공평한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 행위자에게 벌을 주고 싶다는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공평성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평등 개념의 공평성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한 만큼 받는 비례 개념의 공평성입니다. 하이트의 연구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전자에,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후자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공평성 기반이 작동하지만 어떤 측면이 강조되느냐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충성심과 배신 기반입니다. 집단을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서 진화를 했는데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충성하는 행동은 높이 평가하고 배신하는 행동에는 강하게 분노하는 반응이 발달했습니다. 이 기반이 반응하는 자극으로는 팀이나 집단의 배신, 조국이나 공동체에 대한 배반, 혹은 동료를 팔아넘기려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팀을 향한 강렬한 충성심,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유대감,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권위와 전복 기반인데요. 사회적 위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서 진화했습니다. 모든 집단에는 어느 정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아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생존에 중요했습니다. 이 기반은 권위와 지위의 표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그것이 무너질 때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께 존댓말을 쓰는 것,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 이러한 문화적 관행들이 이 기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기반이 특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기암과 추암 기반입니다. 병원체와 기생충이 득실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에서 진화되었는데요. 더럽거나 오염된 것에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건 감염을 피하기 위한 생물학적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반은 물리적 오염을 넘어서 도덕적 오염으로도 확장됩니다. 어떤 행동이 신성한 것을 더럽히거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느낄 때 이 기반이 작동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남매의 상호 합의 간에 이루어졌던 성관계 사례가 바로 이 기반이 작동한 경우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어도 혐오감이 드는 건 고기함과 추함 기반이 그 행동을 더럽고 품위 없는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반은 특히 종교적 관행이나 성적 금기, 음식 터부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와 압제 기반인데요. 이건 하이트가 나중에 추가한 기반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에 저항하는 반응이 진화한 건데요. 이 기반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기업이나 기득권층의 압제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이 기반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짓밟지 말라, 그러한 감정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누가 나를 짓밟는다고 느끼냐가 다른 거죠. 이렇게 6가지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이 6가지 기반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가 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주의자들은 주로 2-3가지 기반에 의존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6가지 기반을 골고루 활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보주의자들의 도덕성은 배려와 피해, 자유와 압제, 그리고 공평성 기반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압제에 저항하는 것,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 이게 진보적 도덕성의 핵심입니다. 충성심이나 권위, 고귀함 기반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하거나 때로는 이 기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 집단에 충성하는 것이 왜 도덕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과 다르게 6가지 기반 모두에게 반응을 합니다. 배려와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통을 지키는 것,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 집단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느낍니다. 이제 이게 왜 서로 이해가 안 되냐? 각자 다른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왜 도덕적으로 중요한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전통을 그냥 바꿔버리는 게 왜 전혀 문제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도덕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상대방의 도덕적 감각이 그냥 감각 자체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는 미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표심을 잡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주로 배려와 공평성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충성심과 권위, 고귀함의 언어를 함께 씁니다. 더 많은 도덕적 수용체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골 지역의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경제적으로는 민주당 정책이 유리한데도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오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직관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이나 권위, 고귀함 기반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화당의 언어가 더 와닿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꽤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도덕적 입장이 왜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수용체와 상대방이 반응하는 수용체가 다른 거였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수용체가 다르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도덕적 이론론이 문제라는 건데요. 도덕성을 단 하나의 원칙으로 환원하려는 것. 예를 들어 도덕이란 오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혹은 도덕이란 오직 의무를 따르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요. 이런 이론론적 도덕 체계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단 하나의 도덕 원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다양한 도덕적 직관을 무시하고 순수한 논리로만 밀어붙인 이념들이 가져온 참사들이 있습니다. 흉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덕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시대 일부 철학자들이 모든 도덕성을 한 가지 덕성으로 환원하거나 몇 가지 법칙으로만 도덕성을 세우려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요. 하이트는 흉의 이 다원주의적이고 감성주의적인 접근법이 공리주의나 의무론보다 훨씬 더 인간의 실제 도덕 심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6가지 도덕 기반이 모두 동등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이트도 이걸 인정합니다. 충성심 기반이 강하게 작동하면 내부 결속은 강해지지만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고귀함 기반이 강하게 작동하면 특정 집단을 오염된 존재로 낙인 찍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 기반이 강하게 작동하면 정당하지 않은 권위에도 복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의 이론은 이렇게 작동하는 게 도덕이다. 그러므로 그냥 다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게 도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성 기반 이론이 가는 실천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와 도덕적으로 대립할 때, 혹은 상대방이 틀렸거나 나쁘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수용체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는 책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쪽에서 신성시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그 신성한 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강하게 도덕적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기반인지를 이해하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6가지 기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봤는데요. 나는 어떤 수용체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배려와 자유 기반에는 분명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충성심이나 권위 기반은 어떨까? 전통이나 위계를 지키는 건 왜 도덕적으로 중요한지가 저한테는 아직도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제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덕성 기반 이론과 6가지 도덕적 수용체,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도덕성은 피해와 공평성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6가지 도덕 기반이 진화 과정에서 각각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이 6가지 기반 중 어디에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인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군집 스위치와 집단 선택,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